초등 문해력 3단계, 천학년은 3학년에서 5학년이고요. 교과 과목은 지문 독해와 문학과 비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1, 2, 3단계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자성어와 맞춤법 쓰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속담과 생활문, 과학, 그다음에 교과사회,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3단계 1호는 문학 파트고요. 문학 파트 지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교해 드렸을 거예요. 양이 점점점 늘어나고요. 사건의 흐름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지문으로 해서 3단계까지 발전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의 문제집의 구성, 기본 교재의 구성은 첫째 마당과 둘째 마당, 독해 마당과 사자쓰기, 따라쓰기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마무리 문제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해 첫걸음에는 기본 지문을 포함한 세 쪽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에 맞춰서 익힘 교재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성어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세 쪽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익힘 교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차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8차시에다가 지금 총 16차시이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주 사회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은 첫째 마당 한 번, 둘째 마당 한 번, 이런 식으로 세트 구성을 진행하고 있어요. 두 차시씩. 그러니까 1차시하고 9차시 같은 날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날 2차시와 10차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교재들과 함께 쓰신다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1차시씩 하루씩 해서 총 16차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단위도는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차수는 늘릴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주 문해력만 오는 친구들은 8차시 주 1회 수업을 하는데 시간을 60분에서 90분까지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익힘 교재와 기본 교재 모두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간이 짧거나 어린 학생들인 경우에는 60분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학습 교재에 충실하고요. 익힘 교재는 숙제로 확인학습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 우선 문학 파트를 보시면 본교재에서요.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글을 이해하고 글의 짜임과 흐름을 이해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사성어인데 활용되는 이야기와 함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쓰고 확용과 적용해서 맞춤법까지 진행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한자어를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한자 노트 활용하고 있거든요. 한자 노트에다가 친구들이 하나, 둘, 돌석, 그 다음에 두이, 세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저희 초등학교 때 한자 익혔듯이 한 번 더 익힐 수 있게 하는데요. 한자 모양에 추징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한자를 보고 한글을 보고 만약 일석이조다. 그러면 이때 거를 떠올릴 수 있게. 지금 한자가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내신 아니면 한자를 그렇게 취중하지 않고요. 저는 음뜻과 음과 뜻에 더 취중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렇게 한 번 더 활용하는 걸 짚어주고 있습니다. 문제집 푸는 방식은 저는 똑같아요. 자, 문제집은 어디나 많고요. 무엇이든 많아요. 그런데 문제집을 집에서 푸는 문제집 방식으로 답만 찾는 문제집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넣어주실 것이냐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저희는 학원이 있고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원장님의 교육비를 지불을 받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답 찾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이들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거나 흐름을 이해하고 문장의 짜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을 녹여서 함께 해주시는 걸 저는 권유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원장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기본 3독을 기본적으로 읽게 하거든요. 솔직히 3단계 정도 진행하는 학생들한테 소리 내서 읽기는 잘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짝 근데 끊어읽기 할 때 끊어읽기가 정 안 되는 친구는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리 내서 읽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1, 2단계에서 연습을 하고 올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이 끊어읽기를 하면 속으로 묵독하는 거하고는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끊어읽기에서 끊어 읽으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읽기에선 이독에서는 정확한 서술, 문장마다의
끝을 모두 찾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부터는요, 문장이 주어가 생략되는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일요일, 오일 비는 멈췄지만 여기저기 웅덩이가 생겼어요라고 하면, 자, 일요일 오후에 비 멈춘 후에 웅덩이가 무엇이 생겼어? 웅덩이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후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서술어가 함께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멈췄지만은 원래 일요일 오후 비가 멈췄습니다와 일요일 오후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라는 두 문장이 이렇게 합쳐진 문장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어 찾기를 꼭 시키고요. 그 서술어를 찾았으면 서술어의 주인공, 이 행동을 한 주체가 누구야? 이걸 움직인 사람이 누구야? 이걸 행한 사람이 누구인 주인공을 찾게 만드는데요. 그걸 주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멈춘 거는 비가 멈춘 거고요. 생긴 건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을 태권도를 하던 콩순이와 깨돌이는 저만치 말씀을 두 학생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본 건데 누가 본 거냐면 콩순이와 깨돌이가 본 거예요. 깽돌이가 무엇을 본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말싸움하는 친구를 본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인공은 콩순이와 깨돌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삼독을 하면서 정확하게 기본인 주어와 서술어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글을 확인하고 읽는 기본적인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쓸 수 저기 애들에게 제대로 읽었으면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요. 우선 요렇게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요렇게 했으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군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육가 원칙을 따르면 좋겠으나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찾아야 된 거, 이렇게 지문 안에서도 누가 그랬어? 그럼 이 글을 주인공이 주체가 누구야?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누구야? 그러면 깨순이와 깨돌이. 언제? 일요일 오후 태권도 가는 길에 무엇을? 덩치 큰 두 친구의 싸움을 보았어. 라는 거고요. 그 호기심이 생긴 깨돌이가 다가갔다가 그치 물엉덩이에서 옷이 버렸다는 거고 그래서 울상이 도복이 젖어버렸다는 결과잖아요. 자, 여기서 사파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파 같은 경우는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의 흐름을 모른다면 이 사파를 읽고 글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는 글보다 그림이 많아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사파를 글에서 매칭하는 걸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파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파 내용, 애들이 이 글을 읽기를 파악한 다음에 요 내가 찾은 내용들이 사파하고 맞는지도 확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글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사파이기 때문에 글을 이해를 돕는 거기 때문에 사파를 보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저희 교육과정 바뀐 거 있잖아요. 교과과정 바뀐 거에서도 글에서 보통 사파 보는 훈련과 사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교과서 보시면 뭐야? 어머님들 대부분 뭐야? 글은 없고 잡지책이야? 그림책이야? 하시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림을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글과 이걸 매칭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동화책 골라주실 때 제일 좋은 게 그림책, 특히 그림책 골라주실 때 좋으신 방법이 뭐냐면 특히 어린아이들은 사파를 보고 글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면서 창의력과 상상력과 집중력을 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귀로 듣고 그거를 사파로 내가 그 사파와 연결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림책을 고르실 때 아무 페이지랑 딱 열렸을 때 그 페이지에 중심 내용과 사파가 동일한 그림책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빠에서는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사파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해드렸죠? 두 사람 주인공, 그래서 사파에서 주인공 찾고 언제야는 책에 있지만 어쨌든 태권도장을 가는 길이라는 거는 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보이겠죠? 근데 다가간 사람이 깨돌이.
라는 것도 사파에서 저는 이름 체크해서 볼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사파도 분석하는 능력을 같이 보여주시면 3 학년 친구들 정도에게는 굉장히 좋은 학습 훈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집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 놓고 그냥 답만 찾으시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중요한 내용을, 자, "이번 문제는 어디서 찾았어? 3번 문제는 어디서 찾았어?"라는 걸 정확히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화살표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내가 했던 문제의 번호와 2-1번 문제를 찾은 부분, 2-1 1번에서 어디 찾은 문제인지를 정확히 찾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찾았는지 본문과 매칭하면서 자기가 셀프 채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근거와 내가 푼 답의 근거를 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거, 근거 찾기까지 해서 지문 분석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여기서 보시면 줄거리 내용, 굳이 앞에 내용 안 봐도 내용을 요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파와 연결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직접 많이 발음해 보고 내가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활용해 주시고요. 3 학년이나 4 학년이나 고학년 친구들은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어려운 문제집을 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요 기본 단계를 훈련을 마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국어 문제집, 문학과 비문학 문제집을 추천해서 단계별로 끝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문장이 복잡해져도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문장 구조를 하는 아이들, 그리고 문제집 안에서 우선은 모든 글의 쓰기의 기본은 모방이거든요. 그래서 필사를 많이 시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 2 학년이거든요. 지금 논술 준비하고 있는데 입시 논술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더라고요. 글을 많이 쓰고 글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집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시키는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집은요, 아이들이 누구나 보는 거고 대표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지금의 학습에 대한 최신 지문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문제집이고요. 교육의 변화에 가장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 과정이 바뀌면 바로 문제집의 지문이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이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내가 글쓰기 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이들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을 문제집 갖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밥바에서의 문제집은 그 흐름을 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줄거리 내용, 기승전결의 그 흐름이 정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걸 가지고 아이들이, 저는 글쓰기 개요짜기를 하거든요. 요런 이런 속담이나 그거 갖고 내가 마음에 드는 속담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속담 하나 골라서 일반 내가 적용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일상생활을 적용해 봐라는 글쓰기 제가 한 번씩 한 달 정도 아이들한테 시킬 때 요 흐름을 줘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줄 수 있게 하는 활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일석이조라는 어휘할 때도 저는 요거 중요하다고 말했었죠. 한자 아무리 많이 외워도 필요가 없어요. 한자 모양이 아니라 아이들이 음과 뜻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의 돌, 두 개의 새, 이게 어떻게 직역이 되고 의역이 되는지 직역과 의역을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는 정말 서당처럼, 저희 학원이 서당이잖아요. 아이들 할 때는 항상 서당처럼 소리내서 읽게 해요. 하나, 둘, 둘석, 두이, 세조라고 하면서 돌 한 개에 던져 두 마리 새를 잡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여기에 의역된 뜻과 의역되지 않은 직역 뜻을 함께 읽어서 한 3번에서 5번 꼭 읽게 한 다음에 친구들이 본문을 다시 읽게 하고요. 그걸 그대로 따라쓰기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요거 할 때도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항상 읽으면서 따라쓰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음뜻을 낭속해서 익히는 것, 눈에 한자어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것까지, 문장력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원고지 하나 붙여 주신 다음에 요 같은 상황을 저는 자기 상황으로 바꾸어서 문장력 기르기까지 한 번 더 활용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법은 여전히, 그리고 이번에 맞춤법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그걸로 맞춤법 받아쓰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 단계 책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익힌 교재는 독해 교재 함께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구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좀 더 인지할 수 있고 조금 더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포커스를 맞춰 놓은 거고요. 요즘에 2002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기저기서 원고지 쓰기 굉장히 많이 지금 추천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받고 계속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원장님들의 블로그나 인스타도 많이 갖고 있지만,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 인플루언서 선생님들을 만들어서 자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트렌드를 교육시킨 다음에 고거를 운영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사교육이지만 아이들이 성적을 내는 곳은 학교잖아요. 그럼 그런 학교 선생님들의 트렌드를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애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고 뭘 강조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하고 팔로우나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자료들을 공유해 주시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공유해 주시는 게 원고지 쓰기예요. 원고지와 띄어쓰기.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원고지 쓸 줄을 몰라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문제집 안에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문장 부호 끝을 어떻게 원고지에 표시해야 되는지 전혀 감도 없고 문제집 못 써요. 그래서 요즘에 교과서 같은 거 필사 원고지에 시키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동화책 필사를 시키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이 필사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고 계세요. 근데 보시면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들 공저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고런 거를 봤을 때 원고지 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 익힌 교재에서 충분히 원고지 쓰기의 기본 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아이들이 정확하게 읽고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까지 정확하게 따라 쓰고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익힌 교재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본문 다시 인지하는 거 역시 되게 중요해요. 익힌 교재에 저희가 숙제를 해 주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날 하는 친구들은 또 익힘 교재 하기 전에 선생님과 본 교재 한 다음에 익힌 교재 스스로 할 때는 본 교재 기본적으로 한번 읽거든요, 본 지문을. 그래서 본 지문 정확하게 한번 읽고 그거를 다시 생각해서 문제집 익힘 교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 문제에서 틀렸던 문제들 다시 틀리지 않도록 셀프 채점까지 진행하시고 선생님한테 확인 도장 받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힘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자, 비문학 독해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 호는 비문학인 거 아시죠? 이게 이 호. 자, 그다음에 2 호, 2 호인데 1 단계, 2 단계, 3 단계 지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 단계는 자 양이 어때요?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문장도 깔끔합니다. 공기청정기는 걸러줘요. 무엇을? 공기질을. 문장 안에 주어 서술어가 정확히 떨어지면서 깔끔한 문장으로 해서 어려운 문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접속어도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냥 즉독즉기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고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주어 서술어 찾을 수 있고 끊어 읽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서 2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단락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글쓴이가 이걸 이해하기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단락의 구성이 생기면서 접속어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문장이 여기까지도 아직 한 문장 안에서 모든 게 해결돼서 문장과 문장이 합쳐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단락의 구분해서 그 단락의 기본적인 구성을 배울 수 있어서 단락마다의 중심 내용을 찾으시면 될 거고요. 자, 3 단계부터는 드디어 쉼표화해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여기 보시면 여기 쉼표. 그러면 주어를 변경하거나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단락 안에서도 그런데라는 이렇게 반전, 앞의 내용 말고 뒤의 내용이 중요해라는 이게 연결어, 접속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처럼 문장이 조금 복잡해지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요.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한 단락이 이렇게 문장이 요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 이상해요. 주어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지문이라는 거, 그래서 문단이 지문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있으면, 끊어읽기, 음이 단위 끊어읽기 동일하게 확인하시면 음이 단위에서 끊어 읽고요.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에 얘기된 반대거나 앞에 얘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그런데 뒤에가 더 중요해라는 거거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뒤에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화석은 호박 화석이 있어요라는 걸 이해하고 싶어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이 단위 끊어 읽기 할 때 저는 반대 접속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모표 치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글의 내용을 점점 더 집중해서 훑어 읽게 하기 위해서 끊어 읽기와 함께 요렇게 어 그런데라는 접속어 같은 것들을 표시하게 만들어 주는 게 끊어 읽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어 찾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1번 여러분은 화석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그러면 화석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끝에 서술어를 찾게 꼭 해 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서술어, 서술어. 그래서 만들어지고요. 종류예요, 만들어져요, 쓰여요, 되었어요, 발견되었어요, 보여줘요, 그다음에 자료가 되어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 꼭 찾게 해 주고요. 그럼 두 번째 주어 찾을 때는 떠오르는 거? 모습이 떠올라. 그러면 화석은 무엇이라는 목적어가 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모습이 떠오르는데 무엇의 모습? 화석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찾으라는 거고요. 여기는 보시면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남아있는 모습. 어디에? 암석에 남아있는 모습, 요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화석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암석에 남아있는 모습이 떠오를 거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문장 요약시키고요. 그런데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왜요? 생물에 호박이 있지요. 그다음에 있답니다. 뭐, 무엇이 생물이 있는데 생물이 그대로 있다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생물이 있는데 뭐에 호박 화석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근데 어떻게 있나? 통째로 있는 화석.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나하나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저는 주어 서술을 끊으면서 점점 천천히 보내는 거고요. 그렇게 구조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데 부분에서 원래 제가 편서를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편서가 안 돼서 여기 부분은 호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생성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 옆에다가 아이들이 하나씩 쓰게 만들고 있어요. 호박은 보석의 종류다. 이 보석이 되기까지 호박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무에 끈끈한 수액이 땅속에 묻혀 딱딱히 굳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개구리와 같은 것들이 갇히면서 어, 발견되기도 한다라는, 통째로 발견되기도 한다라는 걸 여기 호박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살표나 그런 기호로 간략하게 저는 정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노트 필기의 기호를 쓴다는 것도 같이 무의식 중에 인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훈련을 하면서는 항상 아이들이 직접 도표를 그린다든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문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문학 독해까지 하시면 완료되고요.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